네, 시그널픽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선거 끝나고 처음 뵙습니다. 그러네요. 예, 선거 때문에 워낙 바빴습니다. 그렇죠. 선거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네네네. 어떤 민심이었다라고 평가하시나요? 저도 이제 그 서울시장 캠프에서 전략 메시지 본부장을 하면서 캠프에서 네. 주요 역할들을 좀 했는데요. 제가 일관되게 이제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우리가 수성전이 아니고 공성전이다. 그래서 모든 전력을 투입해서 네. 두 가지의 큰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도전자이기 때문에 네. 오세훈에 대한 실정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정운호 후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정운호 후보의 5대 공약을 좀 확실하게 메가 이슈를 만들어서 네. 시민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에 서울시장을 하면서 5선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서울 시민에게는 이제 리더십 자체가 끝났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밝혀서 선거전을 치러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후보가 좀 더 전면에 나서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는 부분이 좀 있었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 이슈가 워낙 컸던 것 같아요. 한강벨트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얘기하는 종부세 벨트, 재산세 벨트,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세금 이슈와 더불어서 부동산과 관련된 재개발, 재건축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결집된 이 부동산 민심이 한강벨트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서울시장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지역이셔서 이제 서울을 먼저 여쭤봤는데 네. 그럼 전체로 봤을 때 뭐 사실 부산 북갑이나 경기 평택 재보선 지역에서 패배라던가 그런 부분에 전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선거는 집권당 여당이잖아요. 전체 선거 전략은 어떻게 갔어야 되느냐면, 네. 지역 일꾼론, 또 지역 인재론, 또 지역 발전론으로 가서 네. 지역 밀착형으로 선거를 치렀어야 되는 네. 건데, 전체적인 선거 전략이 이 심판론으로 좀 갔던 것 같아요. 윤석열 심판론으로 좀 가면서 네. 내란 심판론을 연장선상을 했는데, 그것도 가야 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개발을 통해서 국가의 청사진, 또 이재명 정부가 가고자 하는 실용정부로서의 국가의 청사진, 국가 정상화, 이런 모습들과 더불어서 지역 인재 발전을 통해서 지역에 훨씬 더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으로서 네. 그 선거에 임하는 쪽으로서의 선거 전략이 좀 갔어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조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택을 같은 경우는 야권 경조가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초기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이제 합당론이 있었다가 또 그것이 그렇죠. 수면 아래로 갔다가 갑자기 또 공천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면서 이 합당을 또 주장했던 분들이 또 갑자기 우리 당 또 후보를 또 지명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또 갈등이 또 생기고, 또 선거전에서 네거티브가 더욱 더 세지고, 그러면서 약간 야권 전체 진영에 좀 뭐 금이 갔다고 할까요? 그것도 하나였던 원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선거 끝나고 나서 당내에서도 네네.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승리를 거뒀는데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뭐 네네. 패인을 분석해 주신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책임론을 놓고 약간 당내에서도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백서를 낸다라고 뭐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지방선거 백서를 내고 전당대회 전에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보면 뭐 조작기소 특검 문제라던가 스타벅스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정부 여당 관계자들의 메시지도 모두 평가 대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혹시 이게 전대 전에 나오면 또 다른 갈등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선거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때 네. 이겨야 되는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대통령도 그렇게 서울시장 되거든요. 선거였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건데 이기지 못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 상처가 매우 큰 거고요. 그러면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건데, 네. 현재 그러면 지도부와 책임자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네. 이 선거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와 생각들을 너무 쏟아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평가위원회에서 결과를 지켜보겠다. 네.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 전체 이 지도부가 어쨌든 선거를 끌어왔잖아요. 네. 그 선거가 여기 이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더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평가를 한다고 하면 네. 지방선거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평가위원들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것을 반영하고 그 이후에 추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략적인 공감대는 다 형성됐다고 봐요. 예. 실제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어떤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지금 네.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당원들도 그렇고 지금 당이 차기 지도부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차기 지도부에서의 그 선출 과정에서 저는 당연히 선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참여를 통해서 네. 대표를 뽑고 대표를 그렇죠. 뽑고 그 대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네. 책임을 묻는 게 선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도 당원과 우리 지지자들이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표가 그러면 전임 대표가 잘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고 새로운 대표를 뽑았다고 하면은 그 대표가 잘할 수 있는 기대감에 의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전당대회 자체가 책임을 묻는 자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네. 대표를 뽑는 자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전당대회 자체의 그 그럼요. 의미가 거기에 있다.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모든 선거는 다 책임이 따르는 거죠. 네. 그렇죠. 실제로 뭐 조금 전에도 책임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평가를 좀 삼가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객관적인 것도 이제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회인 거고 저는 이제 바로 전당대회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럼 전당대회에 그 민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에 뭐를 했고 그러면 현재는 이런 상태인데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새 지도부는 어떤 지도부가 그렇죠. 돼야 되느냐,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소리 통해서 저는 다 평가가 들어가 있다. 거기서 다 평가가 될 것이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선거가. 그러니까 예. 의원님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이제 하신 말씀을 보면 지장, 덕장, 용장 중에 이제 다음 대표는 지장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맥락에서는 왜 지장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당도 그렇고 이제 정권을 보면 보통 이게 주기가 한 3주기 돌아가요.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얘기하던가 1기, 2기, 3기 이렇게 얘기를 네. 보통 하는 건데, 초기는 보통 이제 당정청이라고 할 때 청와대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가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 정도는 그렇죠. 당정 협의를 통해서 네. 실질적으로 협업을 많이 이뤄가고 또 마지막에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당이 또 주도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이제 초기의 형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내란 정국을 극복하는 네. 정국이었단 말이에요. 초기에는. 초기에 1년 정도는. 왜 그러면 완벽한 내란을 종식시키지 못하고 그 내란 세력들이 뿌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 대표도 그런 용장으로서 내란 세력과 싸우면서 실제 선봉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선출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2기에 넘어가는 네. 우리가 얘기하는 야구에서 개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기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더 다지기 위해서 네. 당청정, 당정청의 네. 원활한 당대표의 역할을 하고 또 실용정부가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을 보조를 하면서 파트너십으로서 잘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매우 지략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이스하게 원활하게 당을 이끌 수 있는 경험이 있고 실제 조정 가능한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1기 당대표와는 다른 다른 새로운 리더십이네. 대대표의 네.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가 이번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네. 이번 2기에는 당정청, 그러니까 특히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서의 지략이 있고 그것을 실제 성과로 업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당대표 리더십을 저는 원하고 있다. 그게 저는 이 민주당의 당대표를 원하는 우리 지지자들, 유권자들의 표심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초기에 용장,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했던 시기와 지금은 다른 시기다라는 말씀도 저는 해주셨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당내에서는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제 이번 선거에 책임을 지고 정청래 대표가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나 같으면 안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그거를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정치는 자신의 결단이거든요. 네. 자신의 정치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자신의 판단과 결정과 추진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를 수용하고 정치적으로 대표도 하고 아니면은 낙마해서 네. 또 잠정적으로 휴식기를 갖게 되는 그런 정치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정청래 대표도 지금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네. 그런데 다음을 연임하기 위해는 그 연임하기 위한 민당의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못 보여줬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보여줄 수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네. 나와서 또 선택을 받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방금 말씀하신 앞에도 얘기했던 책임론 이런 부분들이 약간 갈등 양상으로 드러나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정청래 대표 발언 최근에 뭐 이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는 그 회의에서의 마지막 발언으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원래도 정청래 대표 그 말을 많이 해요. 과거에 네. 윤석열 대표도 그러셨다고 얘기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하는 네. 용어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뭐 그 내용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거를 정치인은 참 어려운 게 저도 여러 발언을 하잖아요. 이렇게 발언하고 네. 그 발언의 그 원래의 뜻은 아닌데 또 국민들이 보고 언론에서 그렇게 봐서 또 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또 비춰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아까 우리 이 앵커가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잘 되기 위한 당내에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정부 1년 마치고 네. 서울시장 선거도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고 민심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야 새로운 일을 해봐라, 바꿔봐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의 지금 당내에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차기 지도부가 딱 선출이 되고 그 과정이 있다고 하면은 선출되는 과정에서는 좀 시끄럽겠죠. 저는 잘 안정되게 국정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원들과 이런 민심이 반영돼서 선거 결과에 다 드러나서 그럼요. 정리될 거다. 예. 그럼 그리고 정당은 좀 원래 시끄러워요. 네. 원래 저기 전당대회 하고 나면 누구를 뽑을 건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왜 이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각자 의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그 각축전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품을 내놓고 선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선택 과정에서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좀 불협화음도 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더 잘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뭐 정치권이 원래 항상 시끄럽긴 하지만 조금 전에 이제 정치 속풀이 저희가 하면서 국민의힘은 목검을 들고 싸우는데 민주당은 진짜 실검을 들고 싸우는 것 같다. 이제 약간의 최근에 이제 발언 수위가 올라간 것을 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어제 뭐 최고위 같은 경우는 뭐 말씀을 주셔서 비공개 때 사실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전해지면서 책임을 져야 할 거면 그럼 뭐 친청계 최고위원이 내각 사퇴 이야기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수위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서요. 아니 근데 그분의 이제 비중과 그 언어가 어떤지는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정치 언어를 했을 경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수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발언을 누가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해프닝적 발언 같아요. 해프닝적 발언. 대통령이 지금 순방에서 이제 SNS에 올리신 그런 발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당은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냈어요. 이건 뭔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실제로 기자회견에서도 선거 평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냥 고심한 듯한 코멘트를 하셨잖아요. 이 SNS는 어떤 메시지라고 보면 될까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정치인에 저는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실적과 성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정치 언어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일을 해왔고요. 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제가 당대표 모실 때도 우리 이 앵커도 같이 일해봤지만 그렇죠. 오래 계셨죠. 당대표 할 때 실적과 성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더 해야 된다라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집권 여당은 뭐냐? 우리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주장이 난무예요.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주의 주장을 통해 정치적 선언을 그것을 해서 정치적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야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당은 극단적 언어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도를 넘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라든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를 보면 극단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건데 여당은 좀 다른 거죠. 여당은 실제 일을 하라고 책임을 쥐어줬잖아요. 그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주의 주장 정치 선언이 아니라 음. 실제 책임을 지는 실적의 언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차원에서 저는 봐야 되고, 그것이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차기 당 지도부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걸 좀 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국민은 기대라는 다리를 건너게 만들거든요. 정치인에게. 네. 그럼 기대를 하게 돼 있잖아요. 당신들은 이러한 희망을 만들어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성과를 못 내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어떻게 되면 기대라는 다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선거에서 패배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차기 당 지도부는 기대라는 다리를 또 만들어서 네. 실제 희망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업적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중요한 총선 28년 총선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민들이 또 실망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책임을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네네. 민주당이 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집권 여당에 의한 기대의 다리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던 거죠. 실망. 근데 이제 특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패배, 우리 지지자들이 그러면 지금 저 여론조사에 임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영향을 그런 줬을 것들이 영향을 거다. 미치는 거고,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저는 당대표 선거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 실제로 뭐 최고위원 선거 출마자의 의원님 이름 화마평에 많이 저는 오르시더라고요.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신다면 어떤 당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전차 이제 처음 이제 추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간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 내란을 극복하고 일하는 국가 정서가, 제가 이번에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세계에 우리가 우뚝 서는 국가가 됐어요. 네. 세계의 표본 모델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AI 기반으로 한 우리 전 세계 이러한 기술 문제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적 기반,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업적을 만들고 세계에 각광을 받고 있는 국가란 말이죠. 네. 그 국가에 맞는 민주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민주당은 뭐냐? 우리가 미국의 민주당 얘기할 때 예전에 보면 오바마도 나오고 클린턴 나올 때 그러한 나이스한 정당의 모습이 있잖아요. 세계를 선도하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가야 된다. 세계적 표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되는 모습이다. 그거는 뭐냐면 당연히 실적과 업적을 만들면서 국민의 기대를 부응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죠. 높아진 세계 위상에 걸맞는 여당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최고위원 네. 출마 의사 이미 밝히셨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원 출마 의사까지 들어보고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